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시작됐던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가 대선 막판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며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한 법안을 민주당 선대위가 사흘 만에 철회시켰습니다. 대법관을 최대 100명까지 증언하는 법안도 발의한 의원에게 없던 거로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아직은 그대로인 듯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여론조사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과도한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법 논란보다 민생 개혁이 우선이라고 했다는데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첫 소식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철회를 지시한 법안은 박범계,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해당 법안들과 관련해 자중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법부 장악 프레임이 부각될 경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중도층 응답자의 격차는 32%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비판을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떠돌고 있습니다.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철회 지시 직후 법안을 철회했지만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언하는 장경태 의원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취지를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극단적인 법안은 물렸지만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은 여전합니다.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2배 넘게 늘리는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처벌을 피하게 하거나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들 역시 본회의 표결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언제든 처리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당선되면 사법부 장악을 위해 지금 철회했던 내용도 다시 시도할 거라고 주장한다는데요. 이어서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1년에 8명씩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증언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과 대법관 100명 증언법은 철회한다고 한 반면 이 법안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 30인 증언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철회 지시를 내린 게 없으신지. 그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언급하며 증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집권할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선 자중해야 한다면서도 언제든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게 준비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3권 장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대선에서 당선되면은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직 철회되지 않은 법안들을 독재 직행 법안이라고 부르며 당장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관련 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거의 절반씩 안건으로 채택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를 의식해 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못했다는데 뭘 위한 회의 소집이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관들이 하나둘 회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88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가량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는데 안건은 하나도 의결하지 못하고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부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선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과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으로 재판 독립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안건들이 엇비슷한 비율로 채택됐습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특정 재판 결과를 안건으로 올린 건 처음입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2000년대 초반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져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제도화됐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법안 철회를 지시하긴 했습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 기조를 완전히 거둔 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최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 의원이 형식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법안을 냈던 거잖아요. 이걸 당 지도부가 철회하도록 지시하는 거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정확히는 지금 중앙선대위가 이 철회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그동안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나 탄핵 움직임 또는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질 만한 압박 발언들 민주당 내부에서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마다 당 내에서는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 적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왜 저러나. 저건 지금 오히려 지금 표를 지금 갉아먹고 있다고 보는 건데. 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의 압박 수위는 누그러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그 추세를 보이면서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계엄 심판으로 치러야 할 선거의 구도가 사법부 장악에 대한 견제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철회를 지시한 법안, 이틀 전에 이재명 후보가 자중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후보가 해당 법안들 정말 몰랐을까요? 네, 오늘 이 후보가 언론에 설명한 대로라면 그 취지 몰랐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대법관 증원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에 소위로 회부된 상태인데 그때부터 이미 관련한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앞서 깨끗한 법정을 언급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당내 강경 기조에 힘을 실어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네, 오늘 법안 철회 지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아닌 선대위가 내린 거다, 이렇게 당에선 밝혔는데 여론의 부담을 이 후보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일종의 분리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깨끗한 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선 건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움직임 당분간은 없을까요?
일단은 일시 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발언이나 선대위의 설명을 보면 철회를 지시한 법안들의 취지까지는 부정한 게 아니죠. 필요는 한데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나 법을 왜곡한 판사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이런 법안들, 사법부 압박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들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시기라는 것이 바로 선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집권하게 되면 곧바로 사법부 장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이재명 방탄 법안 이렇게 이름 지은 것들 그건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허위사실 유포죄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 법안, 또 재판을 중단시켜서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인데 이 해당 법안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법부 장악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철회를 지시했지만 이재명 후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은 현재로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해당 법안들을 소위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잇따라 발의를 한 바 있는데 이 법안들을 집권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사법개혁보다 민생개혁이 먼저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진짜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와 선거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을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국민들의 판단의 하나의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사흘 앞둔 후보들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을 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이 돼 또 총구를 겨눌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는데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도장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고 무대 위로 오른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합니다. 유세 도중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위협하고 자극한 집단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툭하면 북한에 대고 남쪽으로 총격 좀 사격 좀 해줘. 포사격 한번 해줘. 와당탕하면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어. 총풍 사건, 북풍 사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로 중도보수 메시지에 집중하고 선대위는 내란 심판 공세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외교안보 정책 발표에서도 국익과 실용에 중점을 뒀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중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지금 상태론 매우 어렵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준비하겠다고 했고 국방장관도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경기 북부와 서부권을 돈 이 후보는 오늘 수원과 용인, 남양주 등 경기 동남부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부 결집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 그동안 동선을 달리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깜짝 등장해 첫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그제 김 후보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선거 기간 중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 지역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연설하는 도중 한동훈 전 대표가 무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놀란 표정으로 한 전 대표를 마주한 김 후보는 이내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일 부산에서부터 전국을 돌았지만 선대위 합류나 후보 동반 유세엔 선을 그어왔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김 후보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김 후보 유세 현장까지 직접 찾은 겁니다. 선거가 임박한 데다 김 후보가 대통령과 당무 개입 차단 등을 약속하는 등 변화 시도가 영향을 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유치했던 삼성전자 편택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9년간 재판하고 감시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세계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기업이 제가 듣기로는 없습니다. 이틀 전 김 후보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잇따라 찾을 예정입니다. 김 후보가 지난 주말 부모의 생가를 방문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되는데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사섭입니다. 선거전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말이 논란이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청년 극우화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선 청년 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의 아주대에서 청년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 양극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청년은 때묻지 않은 흰 종이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얀 종이가 쉽게 물들어버리는 것 같이 금묵자학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일부 청년들이 극우화됐다며 흰 종이 같은 청년들이 오염됐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극소주의긴 하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게 흰 종이 같아서 금묵자처럼 오염이 됐다. 청년들을 흰 종이, 극우화를 오염에 빗댄 건데 극우적 방식은 편하긴 한데 사회를 좀먹는다고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이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이 명백한 청년 비하라며 청년 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2023년 2030 남성들을 향해 쓰레기란 표현으로 비판한 걸 상기시키며 청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극우 청년이냐고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투표 관련 잘못된 정보들이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는다면서 공유되는 방법들 과연 사실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라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투표지에 찍자는 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문자를 100명 이상에게 돌려달라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소에 있는 기표 도장 외에 다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으면 선거법상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선관위도 어제 유의하란 안내문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이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장 혹시 신분 확인할 때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도 않죠? 네, 투표소에 갈 때 꼭 필요한 건 신분증뿐입니다. 본투표의 경우 투표인 명부에 본인 도장을 찍어도 되긴 하는데 서명과 지장으로도 가능해서 도장은 선택사항이고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투표하기 때문에 전자확인기로 지문 확인과 서명을 하니까 도장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서 넣어라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투표지를 구기면 자동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해서 수작업 개표가 되니까 여러 번 접으란 주장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접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부터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 작업을 한 뒤에 수작업으로 모두 재검표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접지 않아도 모든 표를 사람 손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투표용지를 몇 번 접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 몇 번 접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법에는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요. 선관위는 투표지를 접지 않고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투표지를 심하게 접다가 훼손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도 했습니다. 투표관리관에게 내 표가 유효하다는 걸 확인받아라, 이런 말이 돌던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사전선거 투표지에 인쇄되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못 믿겠다는 건데요. 이 날인 위에 기표를 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유효표 확인을 요구하라는 주장도 온라인상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투표관리관 날인 위에 기표를 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표한 용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순간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서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개인 도장이 아니라 인쇄 형식으로 프린트하는 것은 관련 규칙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가능하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 정보가 나도는 것 같은데 무효표 되지 않도록 한 표 한 표 소중히 좀 행사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유치를 경기지사 시절의 성과로 내세운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해 상인들의 피해가 커진 현실을 모르고 치적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상가 공실 문제는 이 후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거북이 모양의 인공섬 거북섬 웨이브파크 주변 상인들과 텅 빈 상가를 둘러봅니다. 진짜 파라다이스처럼 그런 꿈을 안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처참하네요. 공실도 근데. 김 위원장은 현재 상가 공실률이 87%에 달하는데도 어떻게 치적으로 자랑할 수 있냐며 이재명 후보가 직접 현장을 찾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곳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이 상가 주민분들 그리고 인근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거북섬 비리 특위도 꾸렸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내일 TV토론에서 거북섬 발언에 대해 물어보겠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의 일부 시설인 웨이브파크 유치에만 관여했을 뿐인데 주변 상가 공실 문제를 이 후보와 연결시키는 건 국민의힘의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웨이브파크 개장 후에 벌어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와 윤석열 정권 들어 최근 3년간 유례없는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맞물린 그러면서 이 후보의 모범 행정 사례를 악의적 흑색 선전으로 폄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있는 거북섬은 유령 도시로 불릴 정도로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연간 200만 명이 모일 거란 처음 청사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20년 문을 연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자리 잡은 거북섬. 상가 250개로 구성된 한 건물에 들어서자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유령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이것만 막 많이 짓고 근데 상가는 다 비어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조차 문을 닫아 을씨년스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 거북이 모양을 제거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근 대형 상가엔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아 건물을 폐쇄한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웨이브파크와 가까운 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층별 상가를 안내하는 표시가 있는데 편의점과 식당 등 4개만 사용 중입니다. 거북섬은 2015년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마리나항으로 지정됐고 2018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웨이브파크를 유치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는 웨이브파크에 연간 200만 명이 오갈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거북섬의 상가 공실률은 87%. 청사진을 믿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속이 까맣게 탔습니다.
수익 정보되고 뭐 배관람차 지어지고 서핑장이 무슨 담벼락에 없게 돼 있는 사진 보여주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사람이 이제 죽지 못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집이다 지금 국가에다 주고 파산해버렸어요. 관광객을 끌어모을 충분한 유인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상가와 레지던스 등을 공급한 게 거북섬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웨이브파크의 매출 대부분은 부동산 수익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땅 매각과 부동산 분양으로 8천억 원을 벌어들였고 서핑장 입장 수익은 260억 원, 고작 3%였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인공 서핑장을 표방하며 2020년 문을 연 웨이브파크. 이재명 후보는 이 시설 유치에 자신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냥 다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깨워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웨이브파크가 5년 동안 거둬들인 매출액은 8,800억 원. 하지만 인공 서핑장 입장 수익은 260억 원, 3%에 불과합니다. 8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은 용지 매출과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분양을 통해 거둬들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들인 17필지의 땅을 조성해 일부를 팔고 부동산을 개발해 대부분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수익 의존도가 높다 보니 분양이 마무리된 2023년 이후엔 2년째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개발업자가 땅 매각과 분양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대장동 개발과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웨이브파크 유치에만 관여했다는 입장이지만 상가 분양자들은 웨이브파크를 보고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서울 그게 큰 게 없었고 경제 절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이제 한 거죠. 웨이브파크를 둘러싼 특혜 시비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불거졌던 상황.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났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실을 모른 채 치적으로 자랑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 오 시장 측은 허위와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명태균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기소 대상이 20개라고. 10%도 안 나왔어요. 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때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등을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에게 명 씨를 소개한 김영선 전 의원, 후원자 김 씨,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등을 잇따라 조사한 데 이어 어제 오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전 9시 30분쯤 비공개로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선거를 돕는다고 해서 만났지만 강철원 전 부시장과의 견해차로 얼굴을 붉히고 헤어졌고 미공표 여론조사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알겠습니다. 앙심을 품고 상당한 악담과 저주와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 시장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했더니 이들이 그동안 했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세검정로 별관으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오전 10시에 동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의 협조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부분이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등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오가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도 두세 번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정오 무렵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추가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복구에 성공한 비화폰 서버에서 원격으로 삭제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삭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통화 기록이고 삭제 시점은 지난해 12월 6일입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날입니다. 경찰은 누구의 지시로 삭제가 이뤄졌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사원. 승려와 신도들이 마스크 차림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거리 곳곳에선 마스크로 입을 가린 태국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새 2배 이상 늘어 5월 셋째 주 기준 3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홍콩에선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로 30명이 사망했고 PCR 검사 양성률이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싱가포르와 대만,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내는 아직 뚜렷한 유행세를 보이진 않지만 병원체를 검사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이 일주일 새 2.8%에서 8.6%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한두 달 뒤 국내도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작년도를 돌이켜보면 하절기에 유행을 했고 올해 하절기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위험도가 계절 독감과 비슷해졌다면서도 고위험군은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대비해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등은 다음 달 말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교사가 숨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직접 쓴 편지를 낭독했는데 누구보다 헌신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던 분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책상 위에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의 제자들이 쓴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아낌없이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졸업한 제자들은 선생님이 친구처럼 다가왔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따뜻하게 돌봐준 참된 스승으로 기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선 부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십시오. 숨진 교사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도 따뜻하게 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학생과 나눈 SNS 대화를 보면 등교하지 않으려는 학생에게 병원에 갔다 오라고 하거나 또 누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담배를 줄이라며 걱정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숨진 교사에 대한 추모 물결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고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교사 개인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다 온전히 받아내는 구조는 잘 보기 힘듭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은 내일 제주교육청 앞에서 교권 보호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 거대한 조경석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돌 하나당 6천만 원인데 재건축 조합은 총 30개를 단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3,000세대 규모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단지 입구에 아파트 이름이 새겨진 커다란 돌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4m가 넘는 이런 거대석이 이곳뿐 아니라 두 곳에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보기에 더 좋다며 기존의 조경수 등을 자르고 설치한 겁니다. 이 조경석 하나가 6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예정대로 이런 바위돌을 모두 30개 설치하면 총 18억 원이 듭니다. 주민들은 거액이 들어가는데도 조합이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절 생략된 채 깜깜이로 진행된. 흉물스럽다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저게 조경석이라도 보기 어렵고 어디 정말 버려지다 못해 공사장에서 어디 뭐 있는 그런 폐기 처분해야 되는 큰 바위 돌덩이를 이렇게.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조합을 풍자하는 글과 이미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조합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에서 샘플로 의사결정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샘플로 설치해 본 거예요. 전문가들은 재개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선사시대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걸로 보입니다.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등재가 최종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해상동물과 육지동물의 모습을 빼곡하게 새긴 울주 대곡리의 반구대 암각화. 고래무리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포착한 울주 천전리의 명문과 암각화. 선사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두 암각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반구천 암각화의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됩니다. 두 암각화는 당대의 생활상은 물론 암각 제작 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동남부 연안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를 집약한 유산이라고 반구천 암각화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탁월한 어떤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과 구도가 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선사인의 창의성이 깃든 걸작으로서 이번 등재 권고로 매년 침수 문제가 제기돼 온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관리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TV조선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각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 오늘은 네 번째로 부동산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은 우리 삶과 가장 직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차별성도 없다는 평가입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구분이 쉽지 않았다는데 더 자세한 내용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부동산 대표 공약을 이름만 가린 채 시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차별성이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세 후보의 부동산 공약 모두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하자는 기조로 구체적으로 보면 누구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구상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민간주택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월세 부담 완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기존 진보적 기조에서 일부 벗어난 시장 중심 접근으로 현실성과 파급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부동산 쟁점화 자체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생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호수를 말하면 이것들이 또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하고 싶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 공급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GTX 공약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감세와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일관성에선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공약이 일부 시행 중이거나 재포장된 형태라 구체성 등에선 제한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했던 그런 그 정책과 그렇게 그다지 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부동산 공약만큼은 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대 공약에 부동산 정책을 넣지 않은 이준석 후보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최저임금과 법인세 지방자치화로 지방부동산을 살린다는 계획인데 과감한 개혁이란 차별성이 있지만 재원 조달을 비롯한 현실성과 파급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통일과 나눔재단이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과 후손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란 마음으로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 통일의 디딤돌을 쌓아왔습니다. 그 10년의 결실과 새로운 도전을 홍연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5년 5월 통일과 나눔재단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범국민 통일운동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66만 5천여 명이 참여해 3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이 모였습니다. 작은 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통일이 후세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이 투척한 사재 2천억 원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세대한테 남겨주는 거고 의미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무슨 계기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통일은 나눔으로 앞당겨진다는 철학 아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연구, 인재 양성 등 5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10년 동안 700건 가까운 사업에 45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다큐 감독이 된 배우 추상미 씨는 폴란드로 간 북한 고아들의 사연을 작품으로 만들었고 산악인 어몽길 씨는 대학생 200여 명과 휴전선을 횡단했습니다. 통일 담론을 이끄는 학술 컨퍼런스엔 3년간 17만 명 넘게 참가했습니다. 작은 디딤돌 하나하나를 놓아가야만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통일 기반을 다진 공헌을 인정받아 통일 나눔상을 받았습니다. 10년에 걸친 결실과 기부자들의 이름이 담긴 통일염원 타임캡슐은 통일이 된 뒤 열릴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독재 정권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총선 투표율이 10%대에 그쳤습니다.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사법부가 덮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멕시코에선 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판사를 직접 뽑기로 했는데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투표소입니다. 무장 군인들로 경비는 삼엄한데 정작 유권자 발길은 뜸합니다. Centro de votación como este que yo tengo tiempo viniendo, normalmente esta hora está full y pareciera que no están tomando esto como algo serio. 현지 시간 25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과 지방선거가 유권자 외면 속에 10%대 투표율로 마무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투표율의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당시 야권 후보의 당선이 예견됐지만 선관위는 개표가 끝나기도 전 현직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지만 친정권 인사로 채워진 대법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에다 야권의 보이콧까지 더해 투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분석입니다. Esto es una política sucia. ¿Por qué? Porque engañan al pueblo. 멕시코에선 다음 달 1일 세계 최초로 법관 전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판사 직선제를 실시합니다. Pero si el pueblo elige a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por qué no va a elegir un juez? 하지만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다는 취지와 달리 집권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들이 많아 논란입니다.
Imagínense un partido que contienda el poder judicial. Se acabó nuestro país. 포퓰리즘 정치와 한몸이 되어가는 사법부가 정치에 미칠 영향을 경계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법원에서 막히자 이번엔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학가는 트럼프의 칼끝이 다른 대학들로 향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만큼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And they can't go there because you have 31% foreign. Now, we want a list of those foreign students and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they're okay.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막으려다 법원이 제동을 걸자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한 겁니다. 연방정부의 조치로 외국인 학생 등록이 차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미 대학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MIT 총장은 유학생 수용을 금지한 조치는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비판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It's a terrible misstep to ever try to make educational environments insulated. Varied perspectives are incredibly valuable.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모교인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대학은 미국의 자산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중국은 발빠르게 고급 두뇌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도쿄대학은 실제 하버드대 유학생이 미국에서 나오게 될 경우 일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홍콩과학기술대학은 하버드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小早川秀明、豊臣家不代中の不代のものをどれだけ抱き込めるかだ。 1600년 일본의 운명을 가른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부는 수세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서군 코바야카와군이 동군으로 돌아서자 단숨에 전세가 뒤집힙니다. 皆の者、よう聞け。我が敵は大谷義継なり。東方にお味方くだされば、さらに2カ国の数を約束すると仰せでござる。生死も。 코바야카와를 회유하기 위해 도쿠가와는 영지는 물론이고 자신의 부하까지 하사합니다. 결국 동군이 승리해 도쿠가와 막부 300년이 시작됐습니다. 강한 동맹은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단일화를 내란 세력과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본심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단일화할 것이다. 단일화의 파장이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키를 쥔 이준석 후보 아직까지는 단호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황교안,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해도 좋다. 저는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일화는 역대 대선에서 늘 있었던 변수 아닌 상수입니다. 단일화 없이 약세를 뒤집거나 호각세에서 신승한 선거는 없었죠.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상당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사례는 2002년 대선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해달라는 생각입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역시 김대중 김종필 연합, DJP 연합처럼 성향이 어찌 보면 많이 다른 진영 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파괴력이 컸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역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미래와 세대 교체를 내세운 이준석 후보가 계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국민의힘과 같은 길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단일화에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명분이 납득이 될 때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물리적 결합만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녹아들어야만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1984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 콜 총리가 1차 대전 때 양국의 최대 격전지인 베르댕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역사의 대의 아래 큰 원한도 넘어 두 손을 잡는 모습, 말 그대로 역사적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만일 단일화가 있다면 그 역시 역사에 남을 일로 남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의미 있는 몸부림이 될 겁니다. 5월 26일 윤종의 앵커 칼럼, 하나 된다는 건이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을 향해 가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로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동쪽 지역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안팎, 그 밖에 경상권 내륙으로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과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15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충북과 전라권 동부에서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